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각각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정치권 지형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차기 대권 잠룡들의 정치적 명운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관심인데요. 네, 한편 앞서 이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만큼 32년 만에 총선의 최종 투표율이 70%대를 기록할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조계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투표율 이야기부터 하지요. 저희가 앞서 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3시 기준 59.3%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고 과연 이제 관심은 최종 투표율이 70%를 넘어설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현재 만약에 추세가 그대로 진행이 되면 70% 바로 밑에 네. 현재 사전 투표율에서 증가했던 비율보다 본 투표율에서 떨어지는 비율이 그걸 따지고 보면 지난번에 4년 전에 66.2%에서 4% 이상이 늘어야 70%가 넘는데 네. 현재 3몇 %로 그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그러나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70% 금방으로 이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투표율 상승 추이를 보니까요. 지난 총선에 비해서 시간대별 상승 추이가 오히려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 갈 경우에 대략 60대 후반, 68 내지 9%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70%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92년 이후에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이는 총선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두 분 모두 70%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지난 총선보다는 조금 높은 한 68, 69 정도를 예상해 주셨는데 이 같은 어떤 투표율이 이제 의미하는 거는 뭐 어떤 거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상당한 열기죠. 총선이 이제 중간 평가인데 너무 과열돼서 사실상 이번 총선은 대통령 선거 제2라운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제 운명의 선거고 사느냐 죽느냐의 선거고 아무래도 이제 이 열기가 지금 현재 이런 열기가 어느 당에 유리하냐라고는 단정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두 가지 변수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을 한 것만 보면 민주당이 압승을 해야 되는데 현재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가 공통으로 동의를 하기는 샤이 보수가 많다. 여론조사의 분위기가 총선 심판론, 정권 심판론으로 가니까 민주당이 과표집됐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많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했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연령별 유권자 구성이 60대 이상이 4년 전에 비해서 200만 명이 늘었습니다. 현재 32%, 3분의 1이 60대 이상이 됐어요. 20대, 30대는 4년 전에 비해서 3.3%가 줄었습니다. 40대, 50대는 한 1.7% 정도가 줄고, 네. 그래서 40대, 50대가 주요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요 지지 세력이 40대, 50대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체 유권자의 37%를 차지하는데, 그런데 투표율이 예전에 대선이나 총선의 투표율을 보면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40대, 50대의 투표율보다도 한 10%포인트 정도 항상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 높은 투표율이 과연 200만 명이 늘어난 60대 이상들이 더 열심히 나가서 저렇게 더 높아진 것이냐. 아니면 37%를 차지하고 있는 40, 50,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압도적인 지지층이 대거 정권 심판론에 동의를 해서 나간 거냐. 여기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지금 유리하다라고 딱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전 총선보다 지지율이 이 총선 투표율이 높게 나타난다면은 이거는 뭐 어디에 좀 유리하게 볼 수 있을까요? 과거 사례에서는 어쨌든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하죠.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 투표 경향만을 갖고는
높은 투표율이 무조건 어디 진영에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 내기는 어려운데 예, 예. 총선을 비교하고 또 대선과 총선을 같이 비교할 수도 없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의 투표 경향을 봐야 되는데 직전 지방선거, 직전 대선에서 보였던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과 선거 결과를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 77% 투표율이었고요. 박빙의 선거였습니다. 0.76% 결과였죠.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양측 지지층이 총집결한 투표였고 그때 0.76%였기 때문에 어느 진영이 더 많이 나갔는지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운 선거였는데 예. 그 직후에 치러진 2022년 8회 지방선거 결과는 투표율이 50%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 비해서도 10%가 낮은 결과였습니다. 이유는 대선 패배에 실망한 민주당 지지층, 야권 지지층들이 투표에 잘 나서지 않았다는 게 공통된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이번 총선에서 높아진 투표율은 야권 지지자들이 많이 나갔을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추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제 현장에서 체감된 어떤 민심의 분위기도 정권 심판론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높은 투표율은 야권에 유리한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자, 이렇게 투표율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승부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앞서 이제 기자들 통해서도 들으셨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승부처를 여야가 한 50여 곳 정도로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어디가 좀 가장 좀 박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가장 뜨거운 접전지는 아무래도 한강벨트죠. 네. 한강벨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중성동구 그리고 용산 그리고 이제 영등포와 이제 동작 이런 곳인데 지난번에 4년 전 선거에서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8곳밖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한강벨트에서 만약에 대거 밀리게 되면 한강벨트가 중요한 이유가 한강벨트에서 뭔가 어떤 역전의 불길을 잡아야 그게 쭉쭉 퍼져서 인천, 경기까지 쭉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이제 반도체 벨트 16곳, 한강벨트 11곳,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 거점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분당, 고양, 용인 이런 곳에까지 이제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바람이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만약에 한강벨트에서 참패를 하게 되면 예. 4년 전 결과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 낙동강벨트가 전부 10곳인데 상당히 흔들리는 것으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왔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죠. 부산의 수영, 그 장해찬 후보가 출마를 해서 지금 여권이 갈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해운대까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낙동강과 한강 두 강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어디를 꼽아주시겠습니까? 한강 벨트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금 많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부울경 선거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선전해서 대략 부울경에서 뭐 10석 정도, 뭐 지난 선거 기준에서 이제 그 정도가 최초 목표였다고 하면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낙동강 벨트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해서 부울경 전체가 경합지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목표, 지난 총선에서 7석보다 더 높이 상향한 목표를 지금 잡고 있고 실제 투표 결과도 낙동강 벨트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해운대라든가 수영이라든가 그 외의 지역까지도 예, 예. 경합으로 보는 게 지금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울경에서 지난 총선의 7석보다 몇 석을 얻느냐가 사실 전체 총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또 지역의 상징성상 부울경이 민주당이 상당한 의석을 가져온다. 이러면 국민의힘이 어떤 단순한 의석수 계산 이상의 어떤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는 측면에서요. 부울경의 선거 결과를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빙 승부처까지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두 분께 이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돌아보면 여당은 2조 심판론을 좀 내세운 모습이었고요.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는데 이 전략은 이번 총선 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총선은 집권 세력에 대한 중간 평가이기 때문에 심판론 대 심판론으로 가면 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내놓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2조 심판론에 더불어서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집권당 국민의힘이라면 대통령이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야당이 선동적 공세를 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속지 말고 분별력을 지켜서 대통령이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평가하고 못한 것은 못한 만큼만 꾸짖어 달라라는 호소를 하는 전략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예를 들면 뭐 선동에 속으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뭐 이런 이런 슬로건이라든가 말이죠. 그래서 현재는 2조 심판론에 많이 이렇게 휩쓸렸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에게 아니 대통령이 진짜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느냐. 물론 모든 대통령들이 다 공과가 있죠. 그런데 현재는 야당의 정권 심판론의 파도가 너무 거세서 대통령이 자신이 예를 들어서 50을 잘못했으면 70 내지 80이 잘못한 것으로 현재 상당 부분 이렇게 부풀려져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선거 막바지에 유권자들이 분별력을 발휘해서 진짜 필요한 만큼의 평가, 회초리를 들 것인가, 몽둥이를 들 것인가. 그 결과만 남았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은 상수였다고 봅니다. 지난 2년 동안에 보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가 부정평가가 거의 6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요. 60% 주기에도 절대 부정, 아주 못한다가 45 내지 50%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총선에 관련된 총선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심판이냐 정권 안정론이냐 했을 때 물론 정권 안정론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가 몇 개를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정권 심판론이 높게 나오고 있었고요. 이것은 민주당이 굳이 총선 전략으로 내세우지 않더라도 국민 일반 정서의 저변에 현 정부의 어떤 잘못하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총선에서 반드시 표로 심판을 하겠다 이런 여론이 형성돼 있었죠. 예. 민주당이 이제 그것을 강조하고 선거를 통해서 심판론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전략을 끝까지 유지해 왔던 거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그거에 대응해서 사실은 2조 심판론을 들고 나왔는데 전략이 일단 일관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운동권 심판론이 나왔었고요. 그러다가 조국 혁신당이 뜨니까 이걸 묶어서 2조 심판론으로 그 마지막까지 끌고 왔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민주당 후보 두 분에 대한 네거티브 이슈로 계속 집중을 했는데 물론 뭐 선거 이슈 중에 그걸 유리하다고 보면 끝까지 가져간다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이번 선거에서 중간 평가적 성격이 여론이 높은 선거였다고 하면 사실은 마지막에는 오히려 읍소 전략을 통해서 보수 지지층에게 호소하고 결집을 호소하는 게 일반적인 선거였는데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이 선택이 그게 아니었다는 게 다소 의아했고요. 그래서 막판에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고 투표를 호소한다고 해도 과연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 선거 전략이 통해서 보수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경합제의 결과를 바꿔주실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전체적인 선거 상황이나 추세를 볼 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내용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투표 당일날까지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정청래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국민의힘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 투표소로 노인 실어 나르기도 선거법 위반이니까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자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노인을 실어 나르다 이 표현을 이제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게 흑색 선동이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건데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선거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일이 많이 있어 왔죠. 네. 예. 특히 이제 지방에서 투표소가 먼 경우에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모셔오는 거죠. 근데 이제 표현이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고자 했던 바는 이 불법 선거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하면 되는데 끝까지 이것을 어떤 막말 내지 이 프레임으로 엮으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를 본다고 하면 마지막에 이러한 논란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정 의원은 그러니까 이제 보수 매체의 기사 제목 그대로 따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선거법상 유권자가 투표를 하도록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청래 의원이 뭐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노인이라든가 뭐 노인들을 실어 나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르신들을 실어 나른다고 한 표현은 뭐 그렇게 무슨 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지금 3시 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약 2시간 뒤면은 이제 각 당의 개표 상황실에 여야 지도부들이 이제 모이게 되고요. 이제 개표 상황을 함께 좀 지켜볼 텐데 사실 어제 상황을 좀 돌아보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제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용산역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습니다. 이 마지막 유세지라는 장소가 주는 의미도 있고요. 또 거기서 나온 메시지들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청계광장이 서울의 중심부고 종로, 중구, 이제 성동구까지 영향을 미치는 곳인데 일단 그리고 그 시각에 인파가 가장 몰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도 누렸을 것이고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 승부가 갈린다. 이 수도권을 포함을 해서 전체 경합 지역이 50여 곳인데 이 중에서 반타작만 하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선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부에서 마지막 유세를 한 것이고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총 120차례 유세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1타 3피 전략이죠. 첫째는 용산이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니까 정권 심판론을 부각을 하고 두 번째는 4년 전 총선 때 서울에서 8곳을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강남에 7곳 빼놓고 유일하게 이긴 곳이 용산입니다. 그런데 현재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강대웅 민주당 후보 간에 상당한 박빙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민주당으로서는 용산을 차지하게 되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국민의힘을 강남 지역에 고립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막판에 어떤 박빙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고 아마도 또 무슨 뭐 이태원 그때 참사 이런 것과도 연관을 좀 지으려고 했던 그런 1타 3피 전략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민주당의 선거 운동도 용산에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선거로 봤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일관되게 용산에서 했다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고 또 내용적으로 보면 바로 1년 전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 여론을 확인시키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어떤 선거를 해야 되는지를 국민에게 가장 정확하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곳이 용산이었다고 보고요. 그 현장 메시지 중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본 것은 0.76%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서울하고 수도권 경합지에서는 초박빙의 이 상황이라고 본다고 하면 결국에 투표율이 결과를 상당히 바꿀 것이고 그것은 실제 과반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0.76% 차로 대선 패배한 결과가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정권 심판 여론을 더 분명하게 국민들께 알렸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제3지대 이야기도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거 유세 기간 조국 혁신당이 선전하는 게 상당히 좀 눈에 띄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준석, 이낙연 전 대표들의 총선의 결과도 상당히 좀 관심인데 제3지대 전망 어떻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조국 혁신당은 일관되게 목표로 내세우는 10석 플러스 알파는 뭐 충분히 달성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상 뭐 1위 하는 지지율도 나왔던데 실제 투표에서는 약간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의 혹시 전략처럼 뭐 더불어민주연합과의 관계, 안정적 과반 의석을 위한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투표 호소 이런 게 어느 정도 통할 거라고 보고요. 어찌 됐든 뭐 신생 정당으로서 10석 이상의 득표를 비례 정당만으로 한다는 거는 상당한 성과고요.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 이제 관심의 포인트는 지역구에서 의석을 얻을 수 있느냐가 예. 되겠죠.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 지금 화성 을인데 상당히 따라잡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격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공표금지 기간 동안에 실제 승부를 바꿀 만한 정도의 경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미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공영훈 후보가 아직까지 좀 유세하다 이렇게 네, 보시는 저희는 그렇게 보고 네네, 있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뭐 이준석 후보가 그 지역에서 당선이 되고 비례에서 한두 석을 얻는다고 하면 그렇게 실패한 선거는 아니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로운 미래 역시 민주당이 세종의 공천 철회를 함으로써 지역구 당선 가능성이 어쨌든 높아졌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예. 네. 근데 비례대표에서 과연 3%를 득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사실은 약간 뭐 그 결과를 긍정적으로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찌 됐든 뭐 원내 의석을 확보한다는 그 의미가 있지만 상징적인 어떤 그 이낙연 대표가 광주에서 어느 정도 득표를 하느냐, 과연 여전히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영향력을 줄 만큼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도 관심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운명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조국혁신당. 예. 예.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의 최대 화제입니다. 제가 분석하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4가지 부류. 첫 번째는 조국 사퇴 2019년서부터 조국 정경심 수호 집회에 나갔던 그 수많은 서초동을 메웠던 인파들, 조국 강성 지지자들. 두 번째는 조국이 잘못한 것은 알지만 사법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었다. 그래서 동정, 연민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들. 세 번째는 조국 대표가 아주 잘못했고 죗값을 치르고 있지만 뭐 동정, 연민도 없지만 조국당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윤석열 정권에게 회초리를 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조국 도구론. 예. 네 번째는 그 이도 저도 아니고 세 개 다 지나고 그저 요새 그 정치가 예능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정치도 재밌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기존 정당에 비해서 조국 혁신당을 보면 일단 재밌거든요. 사람이 딱 보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딱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의 사도처럼 윤석열 정권 타도하겠다고 얘기하고 리시즈 마무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징역 3년 받은 사람도 예. 비례대표 당선권에 있고 그래서 제가 분석하는 조국 지지 4가지 부류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조계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